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많은 노력 끝에 투자 유치에 대한 확약을 받고 나면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투자자에게 있어서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투자 검토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이 투자계약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라는 초안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벤처캐피탈 표준계약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많은 버전이 나오고요. 이 투자계약서 초안에 담겨지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와 우리 스타트업이 협의를 통해서 정해진 내용들을 담고, 협의를 통해서 주요 계약 내용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양사가 투자자, 스타트업 다 법무법인을 통해서 보통은 자문을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 없이 소통이 진행됩니다. 나름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수수료로 주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나 정말 큰 위험이 일어나는 그런 계약의 부분들은 사전에 대부분 방지가 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이런 투자 계약이라는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불리하지 않게, 적어도 균형 잡힌 투자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제가 최대한 실무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투자 계약서는 실제로 올해 제가 10억 원 정도 투자를 진행한 내용의 투자 계약서입니다. 지금 이 회사와는 RCPS라고 해서 상환전환 우선주 투자 계약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이런 상환전환 우선주는 상환권도 있고 전환권도 있는 그런 종류 주식인데, 이 회사의 투자 계약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신주 인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신주 발행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게끔 나오고요.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가 나오고, 액면가액, 발행가액, 인수가액, 그리고 납입기일,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상호 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어려움 없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협의할 단계가 되면 중요한 밸류라든가 어떤 종류 주식의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큰 틀에서의 협의는 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선행 조건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에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상호 이행하면 무리 없이 협의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진술과 보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투자를 받는 회사가 진술을 하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투자자에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짓이 없음을 이렇게 보장하는 그런 조항인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 사기치는 거 아니니까 다 기본적으로 담기게 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특정 기준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적시를 하면 큰 이슈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 진술과 보장에서 모호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재해서 나중에 이슈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재되는 정보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래 완결과 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투자 계약을 하고 납입이 이루어지기 전 그 사이에 일정 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슈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투자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정말 큰 이슈 사항들이 아니면 발생되지 않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사실 납입기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계약을 했으면 납입기일을 하루나 이틀 후로 보통 잡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투자자 쪽에서 펀드와 관련된 부분, 어떤 투자 절차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 이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정이나 조건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정해놓게 되면 사실 양측이 그냥 좀 기다릴 수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바로 해제되게끔 계약서에 근거해서 해제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호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 해당 부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기한을 정해놓고 계약서에 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투자금의 용도 제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목적은 그 투자금을 스타트업이 잘 활용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에게 회수 이익을 극대화해서 줄 수 있게끔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투자금 사용 용도가 중요하기도 하고, 또 투자자들의 그 투자되는 펀드의 어떤 주 목적, 즉 정책 목적 또는 사업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정부 자금이 모태펀드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 펀드의 경우에도 그 용도에서 벗어난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해놓는 어떤 규약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벗어나지 않게 해서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곳에 투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그 용도를 명시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너무 타이트하게 정해놓으면 나중에 그 투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 용도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쓸 수 없게끔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잔고는 있지만 정작 필요한 상황,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들께서는 정말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넓게 이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정해서 향후에 자금 운용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신의 설립 제한 이런 부분들은 표준계약서에 다 담겨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준용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은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상세한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동의 내지는 협의를 거쳐서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효율에, 운영과 관련된 효율에 있어서 그 기준들을 조금 더 루즈하게 정해서 대표님들이 사업적인 어떤 결정이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이 내용들을 이제 정해서 넣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가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표준계약서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다 기본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계약서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투자자들이 꽤 타이트하게 이 동의권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투자하는 펀드의 성격에 따라서도 이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이제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특정한 내용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만약 그런 조건의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대표님들께서 투자자와 소통을 하실 때 이제 우리 회사의 현재 사업적인 어떤 규모 내지는 성장의 어떤 단계를 봤을 때 그 회사의 운영에 비효율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는 당연히 유리한 쪽으로 개혁 내용을 이제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 측의 불리한 내용들이 정말 투자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로 설득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대표님의 어떤 의지, 사업에 대한 의지죠. 그리고 회사의 성장 단계를 반영한 적절한 협의가 이 성공적인 계약 그리고 투자자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 및 자료 제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투자자가 회사에게 어떤 자료나 정보나 여러 가지 현황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회사가 원트랙으로 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혹은 모럴 해저드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적 이슈상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대칭적인 정보 전달 때문에 투자자가 그 대응하기에 어려운 적절하게 대응하기에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보고 및 자료 제출 내용들이 계약서에 담기게 됩니다. 사실 분기별로 정보 제공을 한다든지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표준계약서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조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회사가 더 원활하게 그리고 투자자와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 서로 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담기는 사항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이런 소통 방식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전문적인 담론을 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회계 및 감사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들도 표준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의 한도 이런 부분들이 계약에 담겨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그 부여되는 시점에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서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스탁 옵션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기게 되는데요. 사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많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스탁 옵션을 주면서 이제 영입도 하고 그 베네핏을 주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가끔 15% 한도 내, 20% 한도 내 이렇게 투자 계약서에 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도 저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투자자에게 아쉬운 이야기 하면서 한도를 15%로 해달라, 20% 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 이내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추후에 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투자 계약서 외의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10% 이상의 스탁 옵션을 부여하게 되면 그만큼 대주주 지분이 희석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이상 부여하는 상황이 되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이나 사업 활동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운영하시다 보면은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임원의 지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 투자를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그 유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재원, 새로운 기관 주주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사회라는 조직을 제대로 꾸려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사회의 주요 멤버를 선정하는 영역입니다. 초기 기업일수록 대표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갖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라는 것은 회사 운영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 발의 아래의 기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그런 조직으로서 우리 회사 내부 또는 어떤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우리 회사 경영에 간섭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투자자라는 존재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는 분기마다 혹은 일정 기간마다 정보를 회사로부터 전달받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 또는 투자자로서 적시에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지명 통해서 경영에 참여를 하고 또 대표님 내지는 어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와 서로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또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로서 임원의 지명 조건을 계약서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원의 지명 조항 같은 경우는 보통 시리즈 A 정도 혹은 좀 빠른 경우는 프리 시리즈 A 단계부터 대개 포함이 되고요. 이 조항을 통해서 투자자가 기타 비상무이사나 사회이사 포지션으로 회사의 등기 임원을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이 조항이 특이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만약 정말 나는 이사회를 운영하고 싶지 않다 내지는 이사회를 운영하더라도 제3자를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다면 그 의견을 견지하고 적절하게 소통하시면 또 이 조항을 이제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 공개 및 M&A에 관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조항 같은 경우는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시리즈 B 정도 되는 기업부터는 이제 몇 년 내 기업 공개 또는 M&A를 위해서 특정 조건을 달성했을 때 주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조건이 되겠죠. 이런 조건들을 어떤 절차에 대해서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 공개 및 M&A 조건이 달성되면 회사는 특정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조항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자가 이제 요구하는 계약 사항들 같은 경우는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엑싯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회사가 주식을 그렇지 못할 경우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청구권 같은 것들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항을 넣게 됩니다. 만약 대표님들께서 이 조항을 받게 되시면 회사로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한 내에 반드시 이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사실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회사에 큰 부담이 되는 조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투자자가 이 조항들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어떤 조건으로 협의해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아예 넣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넣게 된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협의하시고 회사나 대표님에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도록 반영되도록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식에 어떻게 투자하고 그 주요 내용들을 어떻게 협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눈여겨보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주식을 어떻게 처분하고 또 어떻게 상호 관리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약서에 담기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을 처분하고 관리 및 운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엑싯을 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와 관련된 그 절차를 그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것들이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내용을 요구하게 되면 또 투자자들이 어떤 내용을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 조항들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그 주요 계약 내용들을 협의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투자자가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처분을 한다라는 내용이 계약 내용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이 투자자의 주식 처분 내용이 투자자에게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된다거나 특정 조건을 걸어서 예를 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에 넣어서 협의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딜브레이커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자와 조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해관계인은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죠.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제약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대표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처분하는데 나는 왜 처분하는데 조건을 빡세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은 당연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해관계자는 사업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주체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회사의 어떤 책임에 대해 의무를 회피하게 되면 투자자로서는 그 투자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끔 하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사실 표준계약서에서도 이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받고 팔 수 있게끔 정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님들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즉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인이 일부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공동창업자라든가 특정 인력의 영입 또는 어떤 반드시 고용 유지를 해야 하는 인력에 대해서 스탁옵션을 부여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이 될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해관계인의 지분 그 구주를 일부 양도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또 유연하게 대표님께서 예외적인 상황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고 이 처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또 생각의 흐름이 투자자가 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조항을 생각하고 적용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이제 권리 중에 공동매도 참여권, 즉 태그얼롱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태그얼롱이라는 것은 어떤 M&A와 같은 이제 이벤트가 일어나서 경영권 매각이 수반되거나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주식들이 매각이 될 때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 주식도 같은 조건으로 팔아야 하게끔 하는 투자자가 보유한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사실 그 반대적인 상황에서도 이 계약에 담을 수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매각을 하려고 할 때 이해관계인이 태그얼롱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그런 불리한 조항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 태그얼롱 권한은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조항으로 대부분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도 이제 보통 표준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담기게 되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협의를 하실 때 회사가 M&A가 되거나 특정 조항으로 경영권이 이전될 때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투자자의 리스크 회피 조항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회사 측면에서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투자자가 갖게 되는 권리 중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을 하면서 보유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주식을 사도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팔 수 있는 그 권리를 얘기하게 됩니다. 즉 풋옵션인데요. 사실 이 풋옵션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
풋옵션이 발동되는 그 조항이 무엇인가, 조건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이제 발동 조건에 해당되는지 이것들을 이제 투자자와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많은 이견이 상호 간에 있어서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조항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표준계약서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들이 있고 또 투자자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께서 그 표준계약서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이 주식 매수 청구권 내용을 한번 보게 되시면 이 내용들이 사실은 대표님들이 정말 큰 잘못을 하거나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차대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고의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랬을 때 해당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아니면 사실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이 조항은 발동되기가 어려운 조항입니다. 이제 다만 많은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이 중요한 조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투자를 하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통해서 투자자가 어쨌든 원금 일부라도 좀 회수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발동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요. 그래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수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로 생각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내용들이 또 계약서에 이렇게 담겨지는 것을 잘 소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여기에 다양한 내용들을 넣길 원하고 또 그것을 투자 계약 당시에 대표님들에게 특정 내용들이 꼭 들어가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대표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계약할 당시에 너무 이 조항이 우리의 입장에서 무리가 되고 이 조항을 통해서 회사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좀 완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배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꼭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투자자가 이 주식 매수 청구를 회사에게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요.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약 협의를 하다 보면 이해관계인을 뺀다든지 아니면 그 발동 조건에 대해서 좀 완화를 시키든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원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이자율을 이제 또 정하게 되는데요. 이 이자율 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이자율은 그 율 자체도 중요하고요. 몇 %로 할지 그리고 그 기준 자체를 연리로 할 것인지 연봉리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 전혀 상관없지만 일단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면 이 이자와 그 연리 복리 이런 기준이 굉장히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잘 하셔서 회사 측면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와 별개로 이제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 이런 내용들도 계약서에 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위약벌이라는 거는 그냥 벌칙과도 같은 겁니다. 어떤 특정 조건의 이벤트가 발생되면 그것은 그냥 회사가 벌칙으로 어떤 투자금의 몇 %를 낸다든지 아니면 특정 금액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 돈은 추가로 보상해 이런 측면에서 이 위약벌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회사 측면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나 뭐 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와 잘 협의하셔가지고 스타트업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 책임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 연대라는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제 이해관계인의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그리고 얼마만큼의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이 이 투자 계약에 대해서 회사에 연대를 해서 책임을 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이제 점점 이해관계인 연대 책임에 대해서는 이 투자업계의 분위기가 좀 완화되어져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해관계인에게 중과실이 있지 않은 한은 이해관계인이 이 모든 책임을 연대에서 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배제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와 방향성, 정책의 방향성이죠. 스타트업의 어떤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대표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기관 투자자와 이 연대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좀 완화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일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담기게 되고요. 그리고 권리 및 의무, 양도승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표준계약서를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이제 구주로 다른 투자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것을 양수한 두 번째 투자자에 대해서 이 조항은 계약서에 담겨져 있는 투자자와 관련된 권리 의무 조항들이 승계가 된다든지 이제 그 신규 주주에 대해서 기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대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내용들, 통지, 비밀 유지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표준계약서에 담기는 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이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특약 내용들이 담기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계약 체결을 하면서 담았던 특약 내용은 실적에 대한 리픽싱을 담았어요. 즉 실적 목표를 제시해 드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특정 이벤트가 발생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 리픽싱이죠. 리픽싱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향후에 이 주식은 상호한전환 우선주기 때문에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상장을 하거나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원래는 우선주인데 보통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그 전환 단가를 정해서 보통은 우선주 한 주당 보통주 한 주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특정 실적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전환 단가를 낮춰서 더 많은 주식을 줄 수 있게끔 정하는 것을 바로 리픽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가 사업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달성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스타트업이 투자자에게 IR이나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설명했을 때 그 목표 달성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특약 조항들을 넣게 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특약사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들께서 협의를 통해서 너무 우리 회사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그런 쪽을 유도할 수 있게끔 어떻게
어떻게 보면 채찍과 당근을 좀 잘 섞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 조항들을 이제 투자자와 협의를 통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이런 투자계약서에 관련된 조항을 하나하나 개괄적으로, 그리고 일부는 조금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투자계약서 같은 경우는 수년 이내에 엑시스를 하거나 투자자가 구주로 매매를 해서 이제 그 투자자와 회사의 관계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우리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